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나오면 그거 아무튼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아무튼 이게 잘 매도할 때까지 잘 기다리시는 그 매도할 때까지 잘 기다리시는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이제 시간이 길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게 변동성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또 조정이라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다리는 데 있어서 힘든데, 근데 이제 중장기를 성공해서 우리가 이제 중박 이상의 이게 대박에 가까운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과정을 거의 필수 코스로 거쳐야 돼요. 이게 실력이라는 게 중장기에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그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이제 고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제 과정이다. 그죠? 경험이 이제 많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고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같은 어떤 시간대를 지나면서도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비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나오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다 힘든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좋은 거고 똑같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야 뭐 누구나 다 좋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이제 조정받을 때, 그것도 조정이 이제 기간 조정이 길어지거나 이제 가격 조정이 이렇게 깊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시간적으로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야 그런 과정들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상을 시간적인 예상을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가면 너무 힘드니까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확률상으로 그래도 그런 어떤 코스 예상 시나리오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리고 언제쯤 되겠다 대략 그렇게 예상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좀 기다렸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꼭 그렇게 간다 이게 아니고 아무튼 이 투자는 맞추는 게임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걸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이제 응? 응? 그런 어떤 이제 가격들을 거치면서 아무튼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감정적으로 계속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반응할 거냐, 아니면 좀 냉정하게 내가 대응을 할 거냐. 그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조정받아서 좋은 가격을 줄 때 내가 현금이 좀 있으면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더 사고 이런 게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현금 없으면 큰일 났다가 아니고 현금 없으면 사실 기다리면 되는 건데 현금이 있으면 얘기죠. 현금이 있으면 이제 그런 어떤 조정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물량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히 알트코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가 매수 단가를 뭐 낮춘다.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조정 부분이거든요. 상승할 때야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가더라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어떤 항상 채널을 통해서 가는데 항상 문제가 드는 게 이런 조정 부분, 이런 조정하는 구간, 조정하는 구간. 올라갈 때 좋죠. 올라갈 때는 뭐 누구나 다 좋죠. 이건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항상 이제 조정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장기를 하면서 이 중장기를 하면서 이 투자자로서 이 실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냐 했었을 때 이제 이 실력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정 구간.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주식 시장도 좋고 알트코인도 이제 본격적인 불장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코인 시장도 안 좋고 그 투자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때가 있고 지금처럼 막 주식시장도 좋은데 또 알트코인도 이렇게 본격적인 불장이 눈앞에 와 있고 이렇게 겹쳐서 온다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시장에서 꾸준하게 아무튼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이제 좋은 시장이 이게 겹쳐서 올 때 그래서 그 양쪽 시장을 그죠? 양쪽 시장을 다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양쪽 시장을 다 내가 아무튼 투자를 해서 아무튼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런 조정 구간 조정 구간에서 특히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조정 구간 알트코인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작은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좀 큰 게 아니라 아주 크다. 그렇죠? 그냥 몇십 프로는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을 때 이렇게 이제 내가 현금이 좀 있어서 이때 이럴 때 뭐 한 번에 사든 분할 매수를 하든 이렇게 이제 추가 매수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물량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구간에 조금을 더 사서 이렇게 물량을 늘린다는 거죠. 이런 데서 좀 사가지고 내 현금이 있다면 물량을 좀 늘린다, 물량. 그러니까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해도 추가 매수를 좀 해도 어떤 그러니까 매수 단가를 떨어뜨린다.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정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 매수를 내가 현금 범위 안에서 하면은 이렇게 매수 단가를 낮춘다. 이것보다는 결국 뭐가 되냐면 물량을 늘린다. 물량을 코인 하나를 늘리든 뭐 두 개를 늘리든 10개를 늘리든 20개를 늘리든 요게 이제 우리가 종목하고 좀 다르다. 알트코인에서.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면은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질문하시는데 그러니까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높은 가격이 사니까 오히려 단가를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여기서 단가를 낮춘다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물량을 늘린다. 물량을 코인 하나를 더 늘리든 5개를 더 늘리든 좀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그죠? 몇십 개를 더 늘리든 이제 물량을 늘린다. 물량을.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해하고 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질문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질문이.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그 시장이 알트코인도 이제 본격적인 불장을 그래서 이제 9월, 10월, 11월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9월, 10월, 11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얘기죠. 보세요. 코스피가 오늘 3,400을 넘어갔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서 그죠? 6월 3일인가 지금 9월 15일이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게 3개월 정도, 3개월 차? 6, 7, 8, 그죠? 하나, 둘, 셋, 9. 3개월. 이게 3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6월 전만 해도 이 코스피 지수가 2,500 이렇게 썼다는 얘기. 2,500에 있던 게 지금 3,400에 3개월 만에 3,400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얼마 왔어요? 거의 900포인트 왔잖아요. 이게 3개월 동안에 시장으로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이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뭐 지수는 오르는데 본인들 계좌가 그렇게 막 엄청 좋아지고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막 잘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코스피가 이렇게 그런데 또 요것과 관련해서 또 막 SNS 이런 데서 또 막 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글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네수엘라 얘기하면서 뭐 응? 베네수엘라도 아무튼 베네수엘라가 이제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했었는데 지금 음? 아무튼 문제가 생겼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그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거의 뭐 종이 조각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무튼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가 이게 지금 엄청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어 이렇게 여기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됐는데 이렇게 되기 직전에 베네수엘라의 주가도 엄청 올랐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고 지금 한국의 주식 오르는 부분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그래서 한국도 잘못하면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글들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언뜻 봤는데 이 베네수엘라는 이 어떤 막 산업이 발달하고 막 그 업종들이 발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석유가 많이 나왔으니까 석유를 해외에 팔아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래서 국가도 국민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돈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였었는데 아무튼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이게 누구예요? 미국이 개입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일가스 만들고 막 하면서 응? 그냥 이렇게 막 아무튼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면은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리고 또 이제 환율 얘기하고 뭐 막 하고 뭐 또 뭐 수압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지금 그 3개월 만에 거의 900포인트 오르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지수가 일단은 지금 이제 3,400이 왔으니까 아무튼 이제 4,000도 뭐 가고 시간 문제죠. 그리고 뭐 5,000도 가고 뭐 잘하면 그 이상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베네수엘라 경우하고는 저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지금 현재 2,500에서 3,400 온 것은 이게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대통령이 막 주식을 강조하고 그죠? 선거 때부터 그리고 선거 되고 나서도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뭐 지금 보면 이제 그 대주주 요건 뭐 그죠? 10억을 50억으로 했다가 다시 10억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50억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50억으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 고객 예탁금이 중요하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거의 한 70조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간 좀 지나면 저는 100조가 넘어가는 그래서 고객 예탁금 이게 MMF나 이런 데에 이렇게 대기성 자금 있던 게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 드는 것은 이제 주식 계좌로 들어온 거죠. 주식 계좌로 들어와서 어떤 종목을 사지는 않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건 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70주 정도. 70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건데 거기다가 이게 시간 지나면서 이게 더 늘어날 거다. 주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0조, 100조 이상, 100조 이상 되는 이런 거. 이게 베네수엘라 경우하고 다르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게 급등해서 이렇게 2,500에서 3,400 와 있고 또 뭐 4,000도 가고 이런 게 단지 이게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이죠. 이 정책 때문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도 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신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024년도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세계 주식시장, 그러니까 세계 증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의 1년 동안 상승 흐름, 다른 나라 주식시장 흐름은 가장 좋았는데 2024년에 한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권에. 코스피도 바닥권에 쓰고 코스닥도 바닥권에. 그래서 이때 개인들이 또 주식시장을 많이 떠났죠. 항상 개인들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지표 개인들은 이렇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작년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거의 꼴찌권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025년도에는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게 아무튼 상위권 뭐 1, 2, 3등, 뭐 1등, 2등 요 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예상됐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작년 1년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막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서 주식시장을 많이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이 떠나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열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지금 2025년도 들어서는 한국의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 중에서 1위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25년도 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의 주식시장은 이런 흐름이면 한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그렇죠.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 뭐 어쨌든 거나. 그런데도 미국 시장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참 희한해요. 이게 숫자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숫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1위예요. 1위. 뭐가 상승률이 지금 2025년도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정책 효과도 좀 없는 건 아니에요. 정책 효과도 좀 이게 작용은 하지만 제가 얘기한 건 그게 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그 대주주 요건에 이런 건 좀 정책적인 효과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주에서 아마 100주 시대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업들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조방원, 그죠? 이게 조선, 뭐요? 방위, 방산, 조선, 방산, 그다음에 원자력, 그죠? 이런 업종에서 이렇게 많이 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몇 배씩 간 종목들이 이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요런 업종으로 이렇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도 코스피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어도 이렇게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야 원자력 요 종목들은 몇 배씩 간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쪽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얘기했던 그 이제 그 하루 한 이틀 후에는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드디어 거의 이제 확률이 거의 뭐 95%, 9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5포인트냐, 50포인트냐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다. 그 하루 이틀 뒤면은 거의 확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선, 방산, 원자력 이렇게 해서 최근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업종과 종목들의 지금 변화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미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이쪽에서 지금 주로 이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주로 지금 현재 제가 있죠. 주로 이제 그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이 로봇은 이제 좀 성장 사업적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노브주도 하나 드렸고 지난주 바이오주도 하나 드렸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 하나 이렇게 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장을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뭐시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그런 얘기 쫓아다녀가지고 언제 내 투자는 언제예요? 그런 거. 응?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든 말든. 응?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려면은 그런 게 다 잡음이에요. 잡음. 그 어떤 정치적인 공격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괜히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냥 큰일 났다. 뭐 내가 뭐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근데 항상 그렇다니까요, 시장은. 항상 잡음이 많아요, 잡음. 이게 지수가 올라도 잡음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지수가 아무튼 시장이 좋다는 것은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야 시장이 좋은 거예요. 뭐 이래서 올라가든 저래서 올라가든 이런 이유로 올라가든 저런 이유로 올라가든 아무튼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야 그것도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그래야 그 몇 배씩 하는 업종도 나오고 그 업종 속에서 또 종목들도 나오고 그 좀 몇 배씩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업종과 종목을 찾아서 빨리빨리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아무튼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아무튼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투자자한테는 중요한 거지. 응?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이 무슨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런 거 쫓아다녀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막 금투세, 아니 금투세 얘기 나오니까 여기 수강자분 중에 몇 분도 그랬어요. 금투세가 시행된 것도 아닌데 금투세 민주당에서 그때 금투세 얘기하니까 아, 저건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많고 그래서 금투세는 틀림없이 시행된다. 어?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뭐 아무튼 막 엄청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수강생분들 중에도요. 제가 그때 금투세 설명을 했는데도 저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금투세 아마 이거 시행하기 어려울 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투세를 시행하면은 민주당은 뭐 뻔한데 응?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그죠? 그때 그 종합부동산 해가지고 그때 대선에서 한번 망해 본 적이 있는 민주당이 이 금투세를 해서 또 이번 대선을 또 망한다고? 제가 그 설명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자꾸 그냥 여기 가서 저 소리 듣고 저기 가서 또 이 소리 듣고 해서 그러면 결국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그리고 그렇게 시장 떠나고 나니까 막 코스피가 그렇잖아요. 그 뭐 금투세가 뭐 시행이 되기는 뭐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걱정했던 금투세 시행 안 됐죠. 오히려 그 반대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코스피를 5천 보내겠다. 응? 오히려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데 아직 결정 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서 시장을 떠나가고 그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래가지고 응?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속 걱정만 하면은 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남들이야 뭐 이 걱정을 하든 저 걱정을 하든 지금 현재 같으면은 뭐 남들이야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다 뭐 걱정을 하든 또 수압 얘기하면서 또 뭐 미국하고 뭐 미국이 수압을 안 받아주면 또 우리나라 다시 IMF 드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을 하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 펀더멘털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 투자에 기본이 안 돼 있고 특히 주식을 하신다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고 계속 엉뚱한 것만 뭐 금투세를 쫓아다니고 응? 또 무슨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오고 또 뭐 환율이 2천을 간다는 둥 아 이거 참 아무튼 응?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솔깃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중심에 두고 휘둘리면 결국 누구만 손해냐?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투자자로서. 그럼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또 뭐 안 나오냐? 다음 거 또 나오지? 응? 걱정거리가 또 나온다고요.
그 걱정거리는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하는데 계속 그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계속 그런 거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집중하고 투자자는 다른 거 없어요. 이러든 말하든 항상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 찾아서 좋은 종목 뭐예요? 제가 했던 내가 사서 많이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찾은 종목이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거냐, 안 갖춰질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무슨 놈의 금투세에다가 또 뭐 베네수엘라 얘기했다가 무슨 또 뭐 환율 얘기했다가 응? 그럼 투자는 언제 해요? 응? 그 코스피가 실적이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는 게 응? 그냥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만으로 잘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잘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그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해서 뭐 저기 뭐 환율이 2천 가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걸 가장 잘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국인들인데 그 외국인들 그 똑똑한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지금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석은 자기 분석 능력도 없는 개인들이 그냥 금투세가 어쩌고 뭐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응? 또 뭐요? 환율이 어쩌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 위해서 큰손 돈이 많은 외국인 누구예요? 미국 쪽의 큰손들인데 응? 그러면 그 큰손들이 바보예요? 그렇게 똑똑한 남들 왜 한국 주식을 지금 그렇게 많이 사냐고요? 보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지. 뭐 분석 능력도 없는 개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걸 분석이라고 그 개인들끼리 모여서 막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건 분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종목 될 때마다 그 수급 얘기 하잖아요. 거기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사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그게. 그럼 지금 우량주를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요, 지금. 한국이 막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고, 막 환율이 2천을 갈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똑똑한 외국인들이, 응? 그 외국인들은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보고 한국도 보고 글로벌하게 다 시장을 다 보는 사람들인데,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500에서 이렇게 거의 3,400을 온 것은 한국의 개인들이 사서 오른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사서 오른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하냐고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개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다니까요. 공부를 하면 뭐예요, 개인들이. 자꾸 엉뚱한 거에 휩싸이고 휘둘리고, 응? 투자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응?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벌 수가. 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수강생들끼리 만나는 거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수강생들끼리 만나는 것도 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고 하는 얘기들이 뻔하거든요.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그냥 그죠? 하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저기서 저 얘기 듣고 아니 수강생들끼리 만나서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면 제가 수강생들끼리 더 적극적으로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수강생들끼리 만나봐야 그 뻔한 얘기였다니까요.
본인들이 하는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되는 얘기들만 여기 어디서 이 얘기 가져오고 저기 가져오고 해가지고 응?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을 거기에다가 응?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 투자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공부가 아니고 진짜 응? 남들이야 이러든 저러든 특히 개인 투자자들 그 인간 지표인 개인 투자자들 이러든 저러든 그런 거 응? 그런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 뭐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에 쏠기라고. 또 친구가 이 얘기하면 이거에 쏠기라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걱정거리, 예? 그 시기 질투, 걱정거리, 시기 질투, 맨 그런 얘기잖아요. 주변 분들 하는 얘기는. 남들이 잘 되는 것도 싫고, 그게 시기 질투죠. 싫잖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맨 걱정거리,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그 인간 지표 이런 분들 이런 얘기는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데이터뿐이에요. 데이터. 그 외국인들이 잘하는 게 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이 데이터 숫자로 돼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수강생분들도 앞으로 투자를 잘 하시려면 주변 사람들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변 분들한테.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지 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투자와 관련된 이 객관적인 데이터뿐이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 실제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어떤 데이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내 투자에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 투자를 성공시킬 거냐. 그것도 투자를 조금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아무튼 달성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믿는 게 데이터뿐이에요, 데이터. 그 데이터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떤지, 이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 외국인이 많이 사는지, 기관이 많이 사는지, 개인이 많이 사는지, 응? 개인이 많이 파는지, 외국인이 많이 파는지, 기관이 많이 파는지, 이게 다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그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TV도 보지 마시고, 응? 신문도 보지 마시라.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왜? 도움이 안 되니까. 거꾸로 이용당하고 도움이 안 되고. 그럼 나는 뭘 믿고, 뭐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투자 판단을 하고, 또 투자를 이렇게 끌고 가서, 그 매도는 어떻게 하고, 뭘 중요해. 인간 지표인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계속 투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투자가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죠. 잘 하다가도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잘 하다가도 망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수강생들 중에. 제가 보면.
그 데이터도 그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종목 될 때마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 정도 데이터면 충분해요. 그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HTS 끼고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제가 어떻게 보는지도 다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가 막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투자가 단순해요. 보면은. 내가 쓸데없이 인간 지표들 얘기를 들으니까 투자가 복잡해지고 투자가 어려워지고 투자가 잘 안 되고 투자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그저 발전도 없고 실력이 느는 것도 없고 그 주변 사람들 얘기할 때 그저 뻔한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게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실적이.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단지 어떤 정책적인 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조건들이 지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주식시장이 있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 지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잘 지금 코스피가 잘 가는 게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런데 무슨 베네수엘라를 얘기하고 뭐 환율 2천을 얘기하고 응?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러면 그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지금 막 쓸어 담다시피 사고 있냐는 얘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환율이 좀 있으면 2천을 가고 그럴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도 다 팔아야지 지금. 응? 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우량주 좋은 우량주들을 막 공격적으로 사고 있냐고요. 지금 그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뭔 분석을 해요, 분석을. 되지도 않는 분석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 주변 분들하고 대화가 되냐고요,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지 말라고요. 뭐하러 대화를 해요? 되지도 않는 거.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를 하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투자와 관련해서.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뭐 작년처럼 시장이 막 1년 동안 바닥권에 있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한국에 그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인정을 않지만. 그렇잖아요. 왜 작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응? 전쟁 일어날 때마다 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응? 잘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그 쟁쟁한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왜 한국에만 그런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은 지금 이게 남북이 갈라져 있어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남한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지금 군사력, 그 다음에 그 방위 산업 능력, 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지금 미국도 중국하고 이게 상대할 때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배를 만든다든지, 총알을 만들어낸다든지, 총알을 만들어내고, 배를 만들어내고, 특히 군함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미국이 한국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 되면 한국도 거의 뭐, 거의 강대국 수준이죠. 나라가 조그만해서 그러지. 응? 다만 인구가 1억을 넘지 않고, 응?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떤 면으로 봐도 거의 뭐, 거의 강대국 수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아무튼. 그런데 무슨 베네수엘라 이거 나오고, 무슨, 아무튼. 희한한 얘기들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좀 너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은 단지 그 정책적인 힘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3,400을 놓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4,000을 가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단지 주식 그 지수를 막 그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그 끌어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잘 가는 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우량주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지수가 그렇게 잘 가는 겁니다. 지금. 응? 그 외국인들이 지금 뭘 보고 한국의 우량주를 이렇게 지금 많이 사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은 외국인들 나름대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분석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우량주를 그렇게 막 많이 사는 거예요.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도 이제 그 코앞에 와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한국의 코스피는 앞으로 1, 2년 동안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괜히 이 유튜브 보고 저 유튜브 보고 막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오로지 데이터만 보고 판단해 보세요. 데이터만. 차트 보세요. 차트. 어떤 거. 제가 했잖아요. 차트를 보는 게 어떤 가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숫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보는 것은 항상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흐름을.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세요. 어떤 흐름인지. 그런데 무슨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 자, 오늘도 제가, 지금 아까 제가 했잖아요. 지금 조방원, 지금 핵심은 그래요. 지금 조방원, 원.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이 조방원에서 떠나지 못할 거예요, 개인들은. 그 조방원이 1,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게 끝없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갈 거라고. 그런데 이미 시장은 변하고 있다. 지금 그 개인들은 지금 나는 이렇게 잘 올라왔기 때문에 혜원이가 앞으로 물론 이제 1, 2년 서로 동안 이 조방원이 연이고 그러다 계속 잘 보니까 오를 거라. 사람은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여기 이걸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나는 것이죠. 왜 혜원이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언니?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
결국 기관은 딴 거 없어요. 외국인 따라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 그건 이러는 거 외국인이 보고 기관을 내가 따라간 게 놀래고. 아니라 이 기관은 외국인을 따라가요. 외국인을. 그러니까 특히 힘이 그렇게 우량주에서는. 똑같다니까 나도. 응. 그런데 이제 조방원이 근데 아니고 이제는 머리는 비상이야. 반도체, 바이오, 언니 지금 잔머리 쓰는 건 현재로서는 반도체, 언니보다 바이오, 더 해요. 지금 노부주 나는 언니는 이쪽으로 똑바로 이쪽으로 일해 머리를 한번 쓰는. 잤어 나는. 이미 이렇게 뻔히 시장의 흐름이 아, 이쪽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외국이나 둘이 기관들 술 안 돈이 먹고 좀 이쪽으로 나갔어. 좀 가고 다행이다. 있는데 뻔히다. 개인들만 여기에 꽂혀가지고 진짜 많이 계속 먹어요. 사고 있다. 앞으로 계속 할 괜찮아. 거예요. 먹으려고 왔는데 야 제가 먹어야지. 봤을 때.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몰라. 야 먹으려고 왔는데 안 먹고 땡겨가 봐라. 어떻게 걷냐. 잠깐만. 그거로.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것저것 잡음 막 이런 거 저지 마시고 시장과 종목에만 집중하면 돼요. 투자자는 시장과 종목에만 집중하는데 어떤 인간 지표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종목에만 집중을 하는데 뭐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에. 응? 그리고 주변의 인간 지표들의 얘기는 다 무시해라. 안 듣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들었다면 이거 다 그죠? 지우시라는 거죠. 가지고 있지 말고 다 지우시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그 반도체 쪽으로 종목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종목은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거 고점 아니에요. HPSP라는 이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 업종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흐름이 좋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고 지금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으니까 반도체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무슨 환율이 어쩌고 응? 환율이 2천 간에 어쩌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그동안 그러죠 흐름이 좋지 않았던 삼성전자 지금 흐름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보세요. 차트 보면 딱 좋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 누가 사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누가 사서? 외국인들이 사서 좋은 거 아니에요 보시면. 그 종목 수가 많은 반도체의 흐름이 좋은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3,400을 넘긴 게 정부가 끌어올려서 그런다고. 정부가 뭘로 끌어올려요? 정부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나요? 정부 돈이? 저는 안 들어왔는데 뭐 정부에 무슨 돈이 주식시장 들어왔어요? 그래서 HPS 요 종목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HDS를 딱 켜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하고 차트하고 데이터가 중요하지. 자, 그 HPS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 HPS입니다. HPSP.
보시면 여기 240일 장기 이평선을 쭉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네 번째 뚫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 241선이면 이게 거의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 그 장기 이평선을 뚫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정별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이건 확실히 뚫은 거죠. 뚫었는데 지금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도 보면 한 6%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HP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그죠? 2025년도 올해죠. 올해 지금 4월, 5월, 6월 그죠? 이렇게 선거가 6월 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전에 이때가 바닥이었던 거죠. 그죠? 이때 바닥이었잖아요. 선거가 6월 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당선자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평선, 이게 장기 이평선을 한 번부터 치고 두 번부터 치고 세 번부터 치고 2번에 뚫었죠. 2번에 뚫었는데 여기 이제 거래량까지 이렇게 실리면서 뚫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HPSP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주봉이나 보시면 보세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그렇죠. 이제 크게 보기 위해서 월봉, 한번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 이번 장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이번 장은 강세장의 대세 상승장이라니까요. 이 얘기를 제가 그저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이번 우리나라 코스피는 15년 만에 오는, 15년에 오면은 강세장 플러스 대세 상승장이다. 그래서 그 대세 상승장이 뭔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HPSP 같은 경우 지금 연봉을 보세요. 여기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작년에 이렇게 여기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종가가 이렇게 끝난 거죠. 작년에 12월 달에 끝나고 지금 올해 들어서도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금 양봉을 만들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그쵸?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보면. 연봉이에요, 연봉 1년짜리. 그런데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63,000원, 여기 63,000원 고점, 2024년도 작년 그죠? 1월달, 2월달, 작년 1월, 2월달 이렇게 고점 찍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온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2026, 24년도, 25년도까지 이때 이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이게 바닥권에 있었으니까, 지수가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월봉을 보면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월봉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이게 이걸 안 깨잖아요. 이 양봉을 안 깨죠. 보세요. 양봉 안 깨고 지금 이번 달 그죠? 그 9월 달 들어가지고 거꾸로 지금 양봉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죠.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바닥도 지금 지난 거죠.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더 잘 나와 있죠.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똑같이 여기 2월 13일 날 고점 찍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한 것은 거의 1년 가까이 하락한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시장이 바닥권에 있었으니까. 아까 시장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바닥권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종목 수가 많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잖아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지 않은, SK 하이닉스는 흐름이 좋았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시장도 바닥권이고 코스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비슷해요. 다른 종목도 보면.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요 근처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거래량 나오고 그저 거래량 한 번씩 나오고 거래량 나오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주봉으로도 보면 이제 여기 장기 이평선을 지금 뚫고 올라갔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까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별로 오른 거 없어요. 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 이평선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 뚫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지금 드디어 뚫었잖아요. 뚫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고 지금 좋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빨리 지금 분석을 해서 가장 먼저 알아차린 외국인들이 그렇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이게 차트로 보면은 제가 했죠. 이게 차트는 제가 했죠. 차트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차트를 통해서 그 가격의 위치를 보려는 거예요. 위치는 뭐예요? 제가 했던 바닥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어깨냐, 꼭지냐 이게 위치죠. 그 지금이 어디쯤일 거냐, 어디쯤일 거냐.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이 HPSP의 이 가격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데가 이제 바닥인 거고, 이제 이런 정도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무릎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무릎 정도? 이런 사이. 아니면 뭐 무릎 근처.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격이 지금 3만 원대니까 여기가 6만 원대잖아요. 보시면 여기 고점이 6만 원대고 여기가 지금 3만 원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위치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요거 대비가 아니고 앞으로 얼마를 올라갈 건가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는 지금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아마 이제 무릎 근처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무릎 근처. 근데 앞으로 시장이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3,400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만약에 6,000도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반도체 관련된 이 종목 수가 제일 많다. 응?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4천도 가고 5천도, 6천도 이렇게 가려면 가장 좋은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지수를 끌고 가면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이 좋은 것은 업종의 흐름이 좋아서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지수의 흐름과 관련해서의 어떤 움직임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 종목들 중에 하나인 HPSP를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의 이제 그 데이터, 아까 제가 했던 그 데이터를 보시면 0919 보세요. 0919.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베네수엘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매출이 보시면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고. 그 영업이익도 보세요. 영업이익도 늘고 있잖아요. 최근에 늘고 있죠. 데이터 좋잖아요.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하지. 엉뚱한 것, 그죠?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서 걱정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사나? 누가 사나?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사요? 지금 보세요. 누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잖아요. 기관도 좀 사긴 하지만 외국인이 훨씬 많이 사고 누가 팔아요? 개인들이 막 엄청 팔잖아요. 보세요.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 외국인들이 해서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뭐 환율이 어쩌고 뭐 그러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런 종목을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쓸어 담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에 도움 안 되고 멘탈 깨지고 응? 내가 그저 어떤 좋은 종목을 사서 그 좋은 종목을 내가 잘 관리해서 잘 보유를 해서 수익을 최소한 중박 이상 대박까지도 중박 이상 플러스 대박까지도 이렇게 내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응?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많다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 HPSP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이 지금 많이 있다고요. 그 지금 시장에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지금 좋은 거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3,400을 왔다는 건 좋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저기 3,300 갔다가 그 2,400, 500까지 내려가서 2,400, 500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3,400 왔으면 이게 고점 아니냐. 그러니까 인버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환율도 뭐 2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있는 주식 다 팔고 지금 인버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시장을 한번 볼까요? 시장을 보기 전에 지금 보세요. 환율 얘기 나오는데 환율 보세요. 환율 계속 행보하고 있잖아요. 저는 환율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환율은 저는 1200대 거의 초반까지 좀 내려가야 된다. 이거 변함없고요. 그러니까 응? 그렇다고 무슨 뭐 기름값이 막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기름값이 비싸면은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니까 보세요. 기름값 보세요. 60달러 초반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기름값은 원유값이죠. 원유값은 이렇게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게 좋다. 70에서 80 요 사이에.
근데 거꾸로 60대 초반에 있잖아요. 그 기름값이 이렇게 60대 초반에 있다는 것은 그 공장들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제조업이 주니까 공장들에서는 이 기름값이 비싸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름값이 싸면은 그만큼 공장 입장에서 비용이 주니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그런 면에서 기름값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이제 경기 여지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주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이렇게 60달러 초반에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보세요. 이해하셨다. 우리나라 공장들은 제조업이 주고 그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개인들만 기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봄이면은 막 이렇게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막 그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공장들이 그 기름을 많이 떼어서 그래요. 그게 그게 막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죠. 그 서해바다 이렇게 넘어서 기름을 그만큼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공장들 제조업이 중심인 나라에서는 그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전기도 많이 쓰지만 기름도 많이 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에서도 뭐 이제 그 가스 뭐 디젤차 그 휘발유차 그다음 전기차 그게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 전기차 얘기되는데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을 보시면 미국 시장도 흐름이 좋죠. 미국 시장도 흐름이 좋은데 지금 2025년도 들어서 가지고는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우상향 오고 있잖아요. 우상향 이렇게 조정받고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 이제 중요한 한국 시장을 보시면 한국 시장도 지금 보면은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이 오랫동안 횡보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7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7, 8, 9, 9월 초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 횡보. 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일어서고 있잖아. 이렇게 일어서고 있잖아.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가 3,400을 넘었고 지금 코스닥이 850 이렇게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4천을 향해서 가고 코스닥은 제가 볼때 1,000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가게 되면 이제 이 개인들의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했던 고객 예탁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적금 예금 이제 금리도 낮아지는데 적금 예금 하느니 주식시장 가서 좋은 종목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응? 이런 판단이 서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지수만 올라가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금은 이 3,400이 왔으면 이게 이제 시장으로 하면 고점 아니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쵸. 앞으로 4천, 5천, 뭐 잘하면 6천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시장은 시장은 지금 3천에서 4천, 5천, 6천 만약에 요 근처 가게 되면 지금이 고점처럼 보이나 지금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이 지수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 지수는 종목하고 다르니까.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가면은 이건 지금 위치에서 지금은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좋은 종목들이 더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그동안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못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7만 7천 원 왔죠.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 보세요. 2025년도 몇 월 달이에요? 3월 달. 이때 5만 원대 초반이 이게 바닥이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 삼성전자가 지금 우상향 오고 있죠. 우상향. 잠시 여기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급등원식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흐름이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으면 지수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 가까이 되니까 시가총액이 응? 그런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도 보세요. SK하이닉스도 흐름이 좋죠. SK하이닉스도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원래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 이제 7월달 8월달 여기 이때 이렇게 좀 조정받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34만원. 그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그죠? 이게 반도체의 아무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위인 종목이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근데 이거 누가 사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거 아니죠?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누가 사나? 보세요. 뻔하잖아요. 기관도 좀 사지만 보세요.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3인데 여기 지금 뭐 몇 배를 사는 거예요? 거의 한 3, 68 거의 한 6배. 근데 여기 지금 개인들이 막 엄청 팔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흐름이 좋은 게 지금 누가 지금 저 종목들을 지금 쓸어담고 있어서 이렇게 흐름이 좋냐고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누가 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거 자꾸 막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시장이 걱정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꾸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소리 듣고 막 걱정하고 하시지 말고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사고 있어요? 그 개인도 좀 사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로 사는 게 지금 이 기관이잖아요. 기관. 그 기관도 사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도 사기 시작하죠. 보세요. 그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은 개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그 흐름이 좋을 수밖에요. 보면. 이 개인이 사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이 기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기관 종목인 거죠. 기관이 주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는 이런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주로 사서.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외국인은 지금 그 SK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분석을 했을 때 분석 결과가, 그러니까 외국인의 분석 결과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주로 이렇게 거의 쓸어다 듯이 사고 있는 거고, 기관들은, 우리나라 기관들은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삼성전자를 주로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조금 판단이. 물론 분석이 이제 그렇게 나왔겠죠. 이게 같은 세력이지만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기관 아니면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우량주들을 이렇게 지금 거의 엄청나게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량주 종목들도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들이 오르면서 그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가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철저하게 투자자로서 성공하시려면 자꾸 이게 인간 지표들 얘기 듣지 말고, 이 데이터, 이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종목도 고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어떤 투자를 이렇게 관리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흔들리고 저 얘기 듣고 흔들리고 자꾸 막 왔다 갔다 하고 팔랑귀 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IMF라는 것은 오려면 이렇게 미리 걱정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IMF가 없어? 모든 조건들이 다 완벽한데 이럴 때 IMF가 온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처음 IMF 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조건이 얼마나 좋았어요. IMF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 IMF가 온 거예요. 자,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 잘 모르는, 분석 능력이 없는, 경험도 없고 분석 능력도 없고 성공해 본 경험, 특히 어떤 그 크게 성공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런 인간 지표들 얘기. 그 유튜브에서 뭐 주식이 어쩌고 어쩌고 막 떠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물론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극수수고요. 대부분은 그냥 그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얘기예요.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잘 들을 것도 없지만. 말은 그럴듯한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잘 되나. 잘 안 되잖아요. 해보시면. 얘기 들을 때는 막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되죠. 그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결론은 지금 강세장 플러스 대세상승장으로 접어들었고, 지수가 지금 거의 90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응?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 주식 종목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장에서. 이렇게 좋은 장이 왔는데, 응? 이런 좋은 장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코인들 팔면은 제가 이제
파는 돈 이제 원금을 빼거나 수익금을 빼면은 제가 주식 계좌로 옮기라고 했잖아요. 주식 계좌로 옮겨서 지금 이런 좋은 종목들 사야죠. 그럼 그것도 복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배가 나든 뭐 50%가 나든 두 배가 나든 세 배가 나든 그럼 코인에서 벌고 또 주식시장에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복리를 불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잘 활용하면 그걸 해야죠. 지금 주식시장 엄청 좋은 시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잠깐 보시면 코인도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이 주봉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제 바이낸스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이렇게 주봉으로 한 주, 두 주, 세 주 정도 조정받고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죠. 이렇게 우상향. 잠시 여기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다. 흐름 지금 상승 흐름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추세 돌리고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서 각도가 달라졌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흐름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위치는 저는 제가 했잖아요. 지금 허리다 허리.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배 정도 가야 된다. 그래야 고점이다. 이제 고점을 향해 갈 거다. 이제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이 고점을 향해서 간다. 올해 말, 내년 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갈 거고요.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보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지난주도 보고 했지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이 반등을 크게 못 하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보시면 반등을 지금 크게 못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번 주가 이제 5주째인데,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있잖아요. 한 이틀 뒤에면 금리 인하가 이번 주에 있는데, 지금 이제 반등도 크게 안 하고, 그죠? 그렇다고 뭐 하락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좁은 범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금리 인하 그런 어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있던 이제 얘기했던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전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들을 지나면서 결국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더리움 이제 중요한 이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 지금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꼬리 달고 지금 내려와서 한 주 마찬가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반등해서 지난주에 좀 급등해서 올라왔죠. 그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오늘이 첫날이니까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여기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낼 거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결국은 시간 지나서 보면 결국 여기를 뚫고 간다.
이 얘기고요. 뚫고 가는데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제 흐름들이 이제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목표가까지 갈 거냐, 이제 이걸 예상을 이제 해보면 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XRP다 그러면 이 니플이잖아요. 니플도 저희가 지금 반응 가지고 있으니까 니플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이 중요한데 이제 9월, 10월, 9월, 10월은 지금 9월 중이잖아요. 9월, 10월은 저는 이제 이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더리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뭘 할 거냐. 9월, 10월이면은 저는 여기 이제 신고가를 넘을 거다. 신고가. 9월, 10월 중에는 이 신고가를 넘겨놓고, 그러니까 여기 신고가를 넘겨놓고, 신고가를 넘겨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고가를 넘겨놓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11월 달에 이제 알트코인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렇게 세력이 있고 목표가가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11월 달에 주로 저는 목표가를 가는데 진짜 여기 신고가를 넘겨놓고 여기에서 좀 빠른 속도로 갈 거다.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프트 같으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드리프트 같으면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 드리프트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신고가를 가려면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를 언제까지 넘어갈 거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를 넘어야 신고가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위치에서. 근데 여기 근처에 가거나 여기를 살짝 넘겨 놓거나 그런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 과정이 저는 9월, 10월 중에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아마 11월 달에 연기 근처에 가거나 넘겨 놓은 상태에서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이제 목표가를 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거치고 여기를 바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여기를 거쳐서 가잖아요. 거쳐서. 여기를 뛰어넘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상을 가려면은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9월달, 10월달 알트코인들이 가는 위치가 아마 신고가 근처를 가거나 아니면 거기를 살짝 넘겨 놓거나 아니면 거기를 돌파해 놓거나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슈팅들이 나오면서 결국 목표가 가서 끝을 내는 이런 흐름들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위코인도 마찬가지죠. 스위코인은 뭐 신고가에서 그렇게 멀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제 스위코인을 보면 스위코인 같은 경우 신고가를 넘어가려면 지금 몇 프로를 가야 되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신고가를 넘으려면 여기 꼬리까지 넘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스위코인 같은 경우는 54%를 가면 되잖아요. 54% 54% 54% 지금 위치에서 54%만 가면 신고가 근처나 아니면 신고가를 살짝 넘겨놓는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9월, 10월 중에 해놓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중에 어떤 목표가
목표가를 가서 저는 어쩌면 1차 불장은 아마 11월 중에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1월 중에 1차 불장이 끝나지 않을까.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이해하셨다 3번. 1차 불장은 11월 중에 끝나지 않을까.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이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이나 이더리움의 흐름이나 중요한 그런 흐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아마 이제 9월, 10월에 이렇게 신고가를 넘겨놓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목표가를 향해서 가서 그래서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아무튼 파동이 끝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이코인도 보시면 그러니까 세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코인도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현재 위치는 여기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일단 고점을 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한번 이게 재보면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신고가를 넘으려면 얼마를 더 가야 되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263%를 가야 되냐. 263%. 지금 세이코인이 지금 세이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 지금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세이코인 한번 적어보세요. 세이코인. 지금 있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들이 매수한 가격대들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지금 보면 잠깐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예, 플러스인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플러스인 분도 있고 살짝 마이너스인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마이너스도. 특히 그 마이너스인 분들 적어보세요. 마이너스인 분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마이너스 아까 30%인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인 분도 아마 이제 9월, 10월 달 중에 이제 뭐 날짜까지는 몰라도 이게 9월, 10월 달 중에 아마 여기 신고가 근처를 가거나 아니면 살짝 돌파하거나 이럴 거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아마 이게 9월, 10월 중에는
마이너스 30%인 분도 여기 지금 위에 263%를 가야 되니까 여기서 빼보면 여기 가면은 아마 9월, 10월 중에 여기 신고가를 넘었었을 때는 아마 230% 정도 플러스가 될 거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렇다고 제가 이제 신고가 근처에서 판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지금 마이너스, 그 세이코인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 40% 돼도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어차피 9월, 10월 달 신고가 근처를 가게 되면 아마 플러스 200% 이상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 그쵸? 지금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수강생들 설명해드리지만, 수강생들 혼자 하실 때도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9월, 10월,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라고 하면은 9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며, 그리고 9월, 10월 달 중에 어디쯤 가 있을 거고, 그러면 9월, 10월 달쯤이면 지금 내 계좌가 플러스 아까 10%가 됐던, 뭐 마이너스 30%가 됐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9월, 10월 중에 신고가를 넘어섰을 때는 내 계좌가 어디쯤, 어떤 상태이겠구나. 그 미래 얘기죠. 미래 얘기인데 어떤 상태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결국 시간만 잘 보내면 되는구나. 긍정적으로. 이런 아까 제가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미래의 데이터지만 이런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어떤 멘탈도 관리하고 내가 너무 그렇다고 뭐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11월 중에 1차 불장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9월, 10월 달에 이제 특히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은 9월, 10월 달에 아마 신고가 근처 아니면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해 놓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이렇게 간 다음에 11월 달 중에 이제 그때 시장이 핫할 때 그래서 개인들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 아마 11월 중에 아마 개인들 돈이 아마 이제 코인 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이 이제 목표가를 향해서 가면서 저희는 이제 매도를 하고 원금도 빼고 수익금도 일부 빼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주식시장 지금 좋은 주식시장으로 가서 이 종목들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복리로 연결해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이제 아니 미래 얘기지만 미래에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건지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내 계좌가 9월, 10월 중에 내 계좌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앞으로 이게 9월, 10월 달 중에 신고가 근처 갔을 때 내 계좌가 어디쯤 있겠구나 이제 코인별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상인데 아마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앱토스는 좀 다른데 앱토스는 지금 뭐 지금 주봉으로 보면 막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면 앱토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를 신고가로 보기는 그렇고 앱토스는 제가 봤을 때 앱토스는 지금 여기를 신고가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앱토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까지 가면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가면은 여기만 가도 지금 보면 658%잖아요. 658%. 여기가 아니고 여기만 가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앱토스가 지금 여기서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보시면 앱토스 지금 계좌 상태 한번 적어보세요. 앱토스 어떤 상태인지. 앱토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9월 10월 달에 아마 이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신고가를 이렇게 넘어가는 위치 근처에 갔었을 때 지금 계좌를 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좌를 보고 어 아마 9월 10월 달에 갔을 때는 이 앱토스가 어디쯤 있겠다. 이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40% 50%더라도 마이너스 50%라고 해도 여기만 가더라도 이게 거의 65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가더라도 지금 그 9월 10월 달 중에 여기만 가더라도 거의 600% 근처에 가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현재만 보면 막 마이너스 50% 60%면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본격적인 분장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시작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9월 10월 달 그래서 신고가 근처를 가 있었을 때 내 계좌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 건가? 응? 이걸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기다릴만 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게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응?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고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9월, 10월 달에 어떤 흐름으로 가서 어디쯤 있을 거냐. 그랬을 때 내 계좌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 거냐. 그게 목표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다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희망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경험적인 잣대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내 계좌의 상태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거죠. 그냥 희망적인 게 아니고. 펜들 보실까요? 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가 여기잖아요. 여기죠. 신고가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 보시면 그 펜들도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계좌에 본인들 펜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펜들도 한번 적어 보세요. 그 펜들도 보시면 여기서 신고가 여기 신고가를 근처를 가면 안 보이네. 여기에서 여기서 신고가 근처를 가면 신고가에서 여기는 이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펜들 같은 경우는 54%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펜들 한번 적어 보세요. 그쵸? 펜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10%라고 해도 아마 9월, 10월 중에는 이게 아마 여기서 10%를 뺀다고 해도 거의 40% 이상, 플러스 40% 이상은 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런 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신고가까지가 이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신고가를 넘어서 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것은 지금 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림이 있는 게 아니고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재는데 아까 스위코인이라든지 아까 저 스위코인이라든지 아까 그 세이코인이라든지 아까 팬들 지금 보고 있는 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신고가 대비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코인들은 신고가를 이렇게 넘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로만 계산을 해봐도 아마 본인들 계좌가 이 팬들과 관련해서는 플러스 40불 이상은 나 있을 거다. 이보다는 훨씬 더 나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보면 이제 CFX CFX도 한번 적어보세요. CFX도 지금 계좌가 어떤 상태신지 CFX도 보시면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신고가는 여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신고가를 넘어가면 그게 몇 프로예요? 214%잖아요. CFX 뭐 한번 적어보세요. 몇 프로인지. 그렇죠? 그 CFX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40% 50%라고 해도 아마 이게 이 9월 10월 달 중에는 여기 신고가 근처나 아니면 여기를 넘어 있을 때 이게 마이너스 50%라고 해도 아마 플러스 뭐 160% 이상은 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9월달 10월달 중에 지금 여기 수강생분들 저도 그렇고 수강생분들 계좌가 지금 대비해서 상당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갖고 있는 코인들 몇 개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고가 근처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산 안 해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 계좌가 바뀌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9월, 10월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거의 신고가 근처 이렇게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비 아마 9월, 10월 달쯤에 갔을 때 계좌가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는 잘하면 9월, 10월 중에도 목표가를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알트코인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아마 11월 중에 이제 본격적인 슈팅이 시작되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목표가를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림들도 가면서 그 11월 중에 아마 1차 알트코인의 불장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확률이 높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9월, 10월, 11월 요 3개월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만약에 10월 달 중에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 중에 한두 개든 두세 개든 목표가를 간다면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이 중요하겠죠. 저희한테는. 그때 이제 매도를 할 거니까 잘하면. 이게 주로 이제 매도를 11월 달에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달에 매도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CFX가 콤플렉스예요, 콤플렉스. CFX는 그 빗썸에 있는 거 빗썸. CFXU가 아니고 CFX. 여기는 지금 바이낸스에서 봐서 그렇고요. USD로 봤을 때. 달러로 봤을 때 그거. 빗썸에서는 콤플렉스.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이 다 이제 바이낸스에 다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고, 이 바이낸스가 이제 거래소 중에서 글로벌하게 가장 큰 지금 거래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업비트에 있든 빗썸에 있든 지금 현재는 이제 업비트에서나 빗썸에서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낸스에서 흐름이 중요해요. 바이낸스에서 흐름이 중요하고, 저희가 매도할 때 이게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매도할 때는 그때는 이제 업비트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이 업비트니까 업비트와 빗썸에서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는 주로 이제 그쪽 업비트나 빗썸 그쪽에서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흐름을 저희가 보고 흐름을 해석하고 그 미래의 흐름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럴 때는 지금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막 지금 슈팅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막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바이낸스에서의 흐름을 기준으로 저희 알트코인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매도를 하는 그 10월이 됐던 11월이 됐던 그때는 이제 업비트와 빗썸에서의 흐름이 중요하다. 근데 그 업비트 가격과 빗썸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할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틀 뒤에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거의 뭐 99%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거의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흐름하고 다음 주 흐름하고는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봐야 1, 2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희 알트코인들이 이제 불장이 끝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알트코인들도 거의 매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그러면 9월, 10월 중에 내 계좌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 건지 그것을 이제 차트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이제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여서 그렇게 해서 한번 숫자를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9월, 10월, 11월 달은 이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 돈을, 수익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매도를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복리로 만들어 가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할 거니까 수강자분들이 잘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기다리시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알트코인에 좀 어느 정도 집중이 됐기는 하지만 관심도가, 그런데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잘 매수하셔서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도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